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진화학자 장대익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인간 본성과 진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성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의 사회성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진화했나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 물음은 사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물음이죠. 자, 그런데 문명과 관련해서 요즘 새로운 물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은 인공지능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국 드라마 중에서 최근 몇 년 전에 했던 휴먼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평범한 영국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로봇이 배달되죠. 일종의 가정일을 돌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로봇이죠. 근데 이 로봇이 평범한 가정에 들어온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는 엄마보다 그 가정부를 더 좋아하죠. 또 아들은 그 로봇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뭔가 인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주게 될 때 도대체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중요한 물음을 묻기 전에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 문명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를 사실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 중에서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피엔스의 시그너처가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사피엔스만이 그런 문명을 만들었는가? 혹시 침팬지는 그러면 도대체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넛크래킹이라고 하죠. 큰 돌 위에 딱딱한 견과를 올려놓고 해머로 돌로 깨서 먹는, 자, 저 정도가 침팬지가 갖고 있는 문화 문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겠죠? 오직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팩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팬지하고 인간이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고 침팬지는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까? 저 영장 뒤에 계보를 보시면 침팬지하고 인간은 한 60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팬지를 인간의 조상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조상이 아니죠. 조상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설이나 이 명절에 동물원에 가셔서 뭔가 절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조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조상이 아니고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들이에요. 자, 근데 600만 년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종은 이런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고 다른 종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피엔스만이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뇌용량입니다. 침팬지의 뇌용량과 인간의 뇌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침팬지의 뇌용량은 한 400cc 정도 됩니다. 500cc 맥주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인간은 한 1300cc에서 1500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5배 정도 되는 뇌용량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600만 년 사이에 이 벌어진 이 차이가 난 이 뇌용량은 무엇 때문인가? 똑똑했기 때문에 뇌가 커졌다. 사실 이건 대답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가 커져서 똑똑했는지 똑똑해서 뇌가 커졌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침팬지보다 인간이 훨씬 더 생태적 지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 그다음 자연 세계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뇌가 커지게 됐고 우리 사장도 잘하게 됐고 또 뇌가 커지니까 더 똑똑해지게 됐고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는 침팬지보다 생태적 지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뭐 조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과학을 갖고 있고 침팬지는 과학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최근 한 3, 40년 사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것만일까? 그게 정말 인간과 침팬지를 가른 중요한 차이일까? 이 질문들을 하게 됐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영장류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장류의 삶입니다. 영장류는 포유류 중에서 그 일부인데요. 여러분, 포유류는 파충류에 비해서 어떤 다른 삶을 살냐면 파충류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혼자 살아요.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포유류는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그 중에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는 더 그 집단을 이루는 그 무리의 크기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살죠. 그래서 집단의 사이즈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복잡합니다. 저게 영장류의 삶이에요. 원숭이보다는 침팬지보다는 인간이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살고 더 복잡하죠. 여기에 주목합니다. 집단 생활이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영장류들이 다들 똑똑한데 그중에 또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뇌 용량이 큰데 이것은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화의 결과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집단 생활은 사실 늘 도전이잖아요. 그냥 혼자 살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더 큰 파일을 얻죠. 더 큰 파일을 얻는데 거기에 항상 또 비용이 들어요. 힘들죠. 집단을 유지해야 되죠. 누군가 삐지면 가서 달래줘야 되죠. 누군가 배신을 했다 그러면 가서 처벌을 해줘야 되죠. 집단 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 있죠. 우린 그런 장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생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장류학자하고 그다음에 뇌과학자가 같이 협력해서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를 냈어요. 영장류 중에서 침팬지, 인간, 원숭이들을 비교해 보면 무리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집단의 크기하고 뇌 용량하고 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뇌 용량 중에서 여러분 두개골의 뚜껑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쭈글쭈글한 부분이 나오죠. 그걸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피질이 전체 뇌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피질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피질 비율과 그다음에 그 집단의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피질비가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의 사이즈가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한 50 정도 되는 개체가 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마리의 침팬지가 앉아 계시다면 두 그룹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인간은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인간은 한 150 정도 되는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한 집단에서 나온 두개골의 숫자, 그 다음에 그 두개골의 뇌용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값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한 교구에 몇 명이 살았는가, 또 지금도 원시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의 한 마을에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한 군락을 이루고 사는가, 이런 걸 좀 조사해 보니까 150명을 넘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현대에는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3배 정도 많은 집단 속에 살고 있어요. 더 커졌다는 거죠. 커지면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비용을 뭐가 보충했느냐, 뭐가 해결했느냐, 결국 뇌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집단을 이루고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뇌용량을 키우게 된 그런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15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집단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자연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최대의 개체수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로빈 덤바라는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 덤바 교수님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5명이 일종의 중심 집단입니다. 중핵과 같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절대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그런 정말 절친이죠. 그 절친이 한 5명 된다는 겁니다. 그럼 5명 되시나요? 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저는 한 3명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15명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베프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35명이 좋은 친구, 그 다음에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150명 정도가 친구의 끝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는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어떤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일종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에너지가 듭니다. 그게 150명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친구라고 한다면 결혼할 때 청첩장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청첩장 쓰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있으면 분명히 올 거야. 그 청첩장의 최대수예요. 150명 여러분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뭐 1000명, 2000명 쓸 수가 없어요. 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친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내 장례식에 올 거야. 이게 150명이에요. 최대수가. 이게 정말 친구죠. 그리고 500명, 1500명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 알 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이라는 수가 아까 인간의 어떤 집단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팬지는 50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뇌의 용량이 커지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뇌를 갖게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크고 복잡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뇌가 커졌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150명이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SNS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가 겨우 150명이란 얘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내 친구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친구인가요? 댓글 정도 달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른다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침팬지에 비해서는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무한히 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 용량이 커지는 과정, 이것은 집단의 사이즈가 커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한히 커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명, 200명, 뭐 최대한 200명까지로 봅시다. 200명을 넘어서서 300명, 400명 이렇게 사람들을 친구로 두기 위해는 우리 뇌는 터질 수밖에 없다. 우리 뇌의 용량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럴까요? 혼술남녀라는 옛날에 TV 프로에서 나왔던 한 광경인데요. 젊은 남자가 지금 혼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밥을 혼자 먹고 있어요. 혼밥 혼술이라고 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분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외로워서 저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지쳐서 저러시는 걸까요? 저는 관계 속에서 지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해서 사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전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모임들이 많죠. 우리가 수렵 채집할 때, 뭐 우리 농경까지도 가봅시다. 농경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 만났던 사람 또 만나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날은 파티하죠. 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채널들이 생겼어요. 150명?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 근데
우리 뇌는 수렵 채집할 때 적응되어 있는 뇌입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집하는 기간이 우리 인류의 진화사에서 99.9%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관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혼자 먹고 싶은 거죠. 저럴 때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 정말 사회성도 없어 그러면서 등 딱 치면서 야 우리 회식하러 가자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놔두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되죠. 총알이 사회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알이 150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그 중에 막 써봤어요. 이제 다 고갈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 되죠. 지금 충전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이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밥을 먹어도 대화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뭐 지금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미치죠. 막 나가고 싶어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미치죠. 이게 여러분들 사회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너무 관계가 많으면 지치고 관계가 너무 없고 그냥 실제로 접촉하지 못하면 늘 뭔가 결핍됨을 느끼는 거죠. 15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지금 특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 사회성의 뭐랄까요? 가장 정점은 타자의 마음을 잘 읽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딱 마음을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추론하는 그렇게 그냥 딱 맞추는 그런 독심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사실은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또 이걸 너무 잘하거나 그러면 또 사기꾼이 되기도 해요. 이건 제인구자 선생님이 발견한 그런 사례인데요. 침팬지도 자기가 어떤 침팬지가 바나나를 옆에다 이렇게 놓고 막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다른 침팬지들도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죠. 그러면 조용히 혼자 좀 있다가 와가지고 바나나를 혼자 먹어요. 일종의 속임수 행동이죠. 자, 이 속임수 행동이 침팬지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거 그런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행동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는 거 아니라고 우리 연구자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던 순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얘가 드디어 물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대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좀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3살 정도 되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마음과 내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려면 엄마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 4살 정도 때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폐아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성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재미난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꼬리 감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토큰을 주고 그러면 토큰을 다시 연구자한테 줍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의 보상으로 오이를 줬어요. 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잘했어요. 오이가 뭐 보상으로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두 마리가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게 한 다음에 실험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쪽에는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뭘 줬냐면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오이보다 한 100배 되는 보상이에요. 너무 달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거의 환장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는 그냥 오이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
옆에는 포도를 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포도 먹는 애, 오이 먹는 애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연구가 재밌는 것은 한간 원숭이도 공평함에 대한 원초적 그런 어떤 감각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옛 어른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공평함에 대한 레벨이 되게 높아요. 남보다 내가 지금 대접을 잘 받고 있느냐,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을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이 포도 먹는 원숭이들이에요. 같이 일을 했지만 얘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한 포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무관심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도식을 보면 조금 다르죠.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오이를 먹는 거예요. 오이를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얘가 굉장히 분노가 일겠는데 라고 추론하죠. 생각하죠. 그런 다음에 얘의 어떤 분노를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일종의 배려죠.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내가 먹은 게 되게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들이라는 겁니다. 침팬지는 약간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무마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일종의 배려 같은 거죠. 배려가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도 저런 똑같은 실험을 해보면 내가 많이 받아서 좋지만 남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침팬지는 전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침팬지도 협력을 하는데요. 자, 침팬지가 지금 다른 침팬지를 독려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나오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침팬지가 지금 왼쪽 침팬지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하기 싫은 애를. 자, 집중. 저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의 행동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렇죠. 침팬지도 일단 협력을 해요. 하지만 배려 따위는 없죠. 그죠? 그냥 혼자 잡아당기면 안 나오니까 같이 잡아당기 만든 다음에 자기 거는 보존되어 있고 남의 거를 먼저 손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침팬지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인간에게도 저런 얌체 같은 행동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요. 침팬지는 전형적으로 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저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게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럼 공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느낌을 같이 느껴보고 함께 느껴보고 이게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감의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 옆 친구들이 울면 슬픈 광경이 있으면 여러분도 슬퍼지잖아요. 감정의 전형 같은 거예요. 그거는 포유류들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개도 옆 개가 울면 같이 울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자, 일종의 강아지도 쥐도 감정이입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심도 있어요. 동정심은 예를 들어 침팬지가 서로 막 싸우거든요. 싸운 다음에 항상 진 놈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기면. 일종의 너 져서 기분 나쁘지 하는 거예요. 동정심입니다. 자, 근데 공감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가장 겉부분에 있는 인간에게 독특한 그런 공감력이 뭐냐면 관점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롭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도 그 상황에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상황에 있는 상태를 추론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두를 신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관점 전환 능력입니다. 이 관점 전환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의 어떤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역지사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 5년 전쯤에 터키의 한 섬에서 해안에서 저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의 이름은 크루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시리아 난민입니다. 원래 그리스로 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몰래 입항을 한 거죠. 그러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그리스로 가지 못하고 터키 해안에 저렇게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난민 정책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난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아놨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막 계속 1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꼼짝 않고 있다가 저 광경이 발견되게 됐고 누가 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상황이 급 진전됐죠. 급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우리가 저 아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 아이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걸 보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가 저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느낍니다. 도대체 법이 뭐길래 아이들을 저런 상태로 죽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감력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다 본 다음에 자, 어떤 종이 공감력이 가장 뛰어난 종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놀랍게도 침팬지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개미도 아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전쟁도 하고 막 그 갈등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감력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실감을 못해요. 그죠? 근데 저는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어떻게 오직 호모 사피엔스에게만 나타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의 첫 번째 요건은 뭡니까? 사실은 문명의 첫 번째 요건은 생태적 지능이에요. 그죠? 과학기술이에요. 침팬지는 문명을 갖지 못했고 우리가 문명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F는 ma 같은 중력 법칙을 발견했고요. 침팬지는 중력을 몸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그런 공식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우주선을 쏘지도 못하고, 그죠? 뭔가 비행기도 만들지 못하고 이 빌딩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탁월한 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적 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만약에 생태적 지능만 있는 문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근데 아무도 공감력이 없어요. 다른 개체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심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개체, 다른 집단을 해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런 문명은 만들어지자마자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만들어지는 족족 파괴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좀 사실 그동안 간과한 것은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감력,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감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이라는 것이 계속 축적되고 받아들여지고 더 커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실 참 간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 문명의 역사를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역사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 가족을 챙기게 돼요. 엄마 아빠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 동생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 그 다음 국가,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인류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포유류, 그 다음에 모든 생태계, 그 다음에 심지어 모든 물체들, 이렇게까지 공간의 반경을 쫙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공감의 반경이 넓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힘이 있죠. 그걸 넓히려는 힘, 좁히려는 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심력을 우리가 안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친족들끼리만 우리가 남이가 하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다 구심력이에요. 우리의 집단의 사이즈를 좀 더 좁히는 일입니다. 공감의 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뭐 우리 늘 그런 일들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고민하죠. 자, 근데 공감의 원심력도 있어요. 공감의 반경을 넓히려는 힘이죠. 예를 들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공감을 통해서, 그죠? 역지사지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이거 다 원심력이에요. 이 두 가지 힘이 합력으로 작용해서 공감의 반경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 개인은 또 개인의 발달 관계에서 그 순간은 어느 지금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가를 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또 인간의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에도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그냥 심심해서 발로 찼다 깨갱하고 저기 쓰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이 출동합니까? 안 했어요. 그냥 짓궂은 애로 생각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경찰서로 가야 돼요. 그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동물학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공감의 반경이 30년 동안에 넓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공감의 어떤 일종의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진화했다는 거죠. 그것이 최근의 상황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물음은 기계에도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십시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인데요. 기가 막힌 로봇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한 이건 2년 전쯤에 그 홍보 영상으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 홍보 영상으로 만든 그 영상인데요. 자,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게 지금 어떤 매우 얄궂은 인간이 저렇게 뭔가 얄미운 짓을 하고 있죠. 저 영상이 처음 퍼졌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글링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느 순간에 이제 탄식을 보내셨는데 뭔가 좀 불편하셨죠, 그죠? 예.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처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얄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 정점에는 막대기로 밀고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뭔가 왜 저러지? 막 굉장히 좀 탄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신기하긴 하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고 느꼈던 바예요. 근데 어떤 집단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집단은 저 막대기에 밀려서 쓰러질 때 별로 감흥이 없다가 제가 막 일어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집단이 있어요. 예, 기계공학과 애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한테는 저 영상이 정말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잘 잡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뭔가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밀려서 쓰러질 때 탄식을 보내고 일어설 때 그냥 되게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기계공학과 애들이 맞죠. 저게 뭐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고통 같은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제가 움직인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가 있는 애들은 다 동물들이었고 동물들이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런 어떤 수렵채집계 농경시대에 잘 적응했던 우리의 심리는 저것이 고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화를 하는 거죠. 뭔가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공감력이 움직이는 어떤 대상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또 뻗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로봇이에요. 큐보라는 로봇인데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이죠.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되게 비싼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에 비해서 여러분들 되게 싼 로봇을 보여드릴게요. 뭐 페퍼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로봇들이에요. 저 페퍼 로봇 보세요. 저 눈망울이 저렇게 내려가 있고 가서 막 안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자, 근데 하나는 몇십억이고 하나는 몇백만 원이에요. 우리가 로봇인 걸 알지만 그 로봇이 어떠한 표정을 짓느냐를 보고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화된 사회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정말 그러냐, 우리가 로봇에게도 공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UCLA의 데니스 온 교수입니다. 저랑 친구인데 제가 우리 로봇에 대해서도 공감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로봇을 부수고 만들고 새롭고 조립하는데 나는 그런 감정이 없다는. 우리 애들 다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감정 없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비서 아시죠? 인공지능 비서를 한쪽 그룹은요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왔습니다. 실험장에. 그 다음에 어떤 한 그룹은 그냥 처음에 그 실험장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비서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답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비서가 못 맞추면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전기 충격을 가라고 해요.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 막 나중에 파지직하고 타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못 맞추면 계속 전기 충격을 110, 220, 660까지 간 다음에 킬 버튼을 누르게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로봇 인공지능 비서랑 일주일 동안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그룹은 정말 어떤 친해져서 혹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친밀해져서 이 킬 스위치를 누르는데 주저할까? 뭐 이걸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실험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생활해본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뭐 스피커 같은 기계이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해봤다는 이유만으로 킬 스위치를 못 누른다면 그것은 기계에까지 공감하는 거 아닐까? 기계의 고통에까지 공감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4개에서 이기는 거죠. 데니송 교수님이 지시는 거고, 자 실제로 결과를 보면 제가 이겼습니다. 처음 기계를 본 사람들은 91%가 킬 스위치를 눌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만 생활해봤는데도 한 30%밖에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깡통 같아도 아무리 뭔가 우리의 그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해도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하면 뭔가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거를 막 버리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계까지 공감력이 뻗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AI와 과연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AI의 고통을, 로봇의 고통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겠다. 상호작용 많이 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더 친밀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화들짝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앞으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개의 혈통들은 다 여러분 친구가 됐어요.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반려견 중에서 인기 있는 품종이잖아요. 친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친구입니까? 여러분, 귀엽잖아요. 일단 귀엽고, 근데 냄새도 잘 맡고, 막 귀엽고, 막 뭐 잘 뛰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질투심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왜 쟤만큼 귀엽지 못하지? 왜 나는 쟤만큼 냄새를 못 맡지? 왜 쟤만큼 귀가 밝지 못하지? 이런 열등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걔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그러면서 막 여러분 막 열등감에 빠진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는 게 아니에요. 개의 본성은 인간에게 어떻게든 독점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게 개의 본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본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냄새를 잘 맡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달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개와 경쟁할지도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은요? 여러분, 로봇이 인간보다 잘하는 거 되게 많죠. 이미 계산을 훨씬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주산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산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자리의 수를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빨리 계산하는 거, 뭐 우리 컴퓨터가 더 잘하지. 이거 양도했어요, 이미. 자, 근데 만약에 이 버디라는 로봇이 우리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만큼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더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허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허라는 영화?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 남자 주인공이 일종의 OS랑 사랑에 빠집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는 이 이름이 사만다인데, 사만다라고 이름을 져주죠. 사만다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좋아할 이유는 있습니다만, Hello, I'm here. Oh. Hi. Hi. How you doing? 그 소프트웨어가 저 남자의 마음을 치유해줘요. 서로 교감합니다. 육체는 없지만. 인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저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은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 대국 기억나시나요? 네, 2016년 3월이었는데 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한테는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그 연구도 했어요. 근데 어떤 걸 알고 싶었냐면 저 대국의 결과가 딱 4대1로 지고 나서 우리가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국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위협을 받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교함이라는 부분,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이것 갖고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기 곤란하겠구나, 알파고한테 이건 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는데 그러면 깨닫고 나서 그냥 찌그러져 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뭔가 어떤 부분에 위협이 생겨서 더 이상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손으로 쥐면 다른 부분이 튀어나가잖아요. 다른 부분 튀어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우리 인간은 되게 자율적인 존재지.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지. 우리는 정서가 있지. 우리는 감정이 있지. 사실 인간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도 그 대국 이전에 다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대국에서 크게 참패한 다음에 우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중에서 위협받은 단면들은 포기하고 위협받지 않았던 단면들이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를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AI가 지금은 알파고 때문에 합리성과 정교함의 위협을 받았지만
알파고가 아닌 다른 AI들이 나와서 더 도덕적인, 더 자율성을 갖고 있는, 더 정서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정체성의 모든 국면들이 다 AI에게 지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에까지, 우리 인공지능에까지 우리의 공감력을 뻗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공감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것의 입증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기계는 그냥 무시해도 좋은, 혹은 우리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친구로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누가 되느냐?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친구가 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하고 이런 반려동물들은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지는 않아요. 우리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영역에서 더 잘할 뿐이죠. 근데 AI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정체성의 중요한 단면들을 다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AI가 산업적으로 분명히 개발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AI가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공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찜찜한 문제를 던져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 판단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어요. 더 창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창의성도 예술성도 아마 AI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쭈그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보상해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문명의 비밀은 인간의 초사회성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명은 당연히 어떤 과학기술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생태적 지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성취를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회성이 결여됐다면 문명의 정신적 조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초사회성이야말로 인간 문명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장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